수천 년 전 기술로는 불가능했을 기계, 해독을 거부하는 미지의 문자로 가득한 책,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역사의 빈틈을 드러내는 증거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박물관과 연구소에는 우리의 상식을 뒤흔드는 유물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유물들 앞에서 수백 년간 같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든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문명의 역사가 정말 전부일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혹은 이해하지 못한 고대 지식이 존재했던 걸까요? 이야기는 1900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성 근처의 깊은 바닷속에서 시작됩니다. 해면을 채취하던 잠수부들이 우연히 고대 로마 시대의 난파선을 발견한 것입니다. 수심약 45m 지점.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고대 유물선으로 여겨졌습니다. 인양 작업이 시작되면서 청동상, 대리석 조각상, 아름다운 도자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녹슬고 부식된 기묘한 청동 덩어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저 난파선의 일부이거나 쓸모없는 장식품 정도로 치부되었죠. 2년이 흐른 1902년 5월 17일 고고학자 발레리어스 스타이스가 이 청동 덩어리를 무심코 살피다 숨을 멈췄습니다. 심하게 부식된 표면 너머로 무언가 규칙적인 형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였습니다.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계였습니다. 훗날 안티키테라 기계라 불리게 된 이 유물은 그 순간부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의 기술사를 다시 쓰게 만들 미스터리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초기 연구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용물이 워낙 손상되기 쉬운 상태였고 당시 기술로는 그 내부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이 청동 덩어리는 그저 정체불명의 기계장치로만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를 거치며 엑스레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로소 그 복잡한 내부 구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청동판 사이로 크기와 이빨수가 각기 다른 수십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정교하게 연결된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05년에 찾아왔습니다. 영국과 그리스의 공동 연구팀이 최첨단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스캔 기술을 동원해 기계의 모든 조각을 3차원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기계는 단순한 시계나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0개 이상의 청동, 톱니바퀴가 복잡한 차동기어 시스템을 이루며 맞물려 작동하는 고도로 정밀한 전문 계산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2000년 전의 유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복잡성이었습니다. 연구팀이 밝혀낸 기계의 기능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앞면의 다이얼을 돌리면 태양과 달의 위치를 황도 12공에 맞춰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앞면에는 이집트력에 기반한 태양력이, 뒷면에는 태음력이 새겨져 있어 두 달력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랍지만 기계의 진짜 비밀은 뒷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뒷면의 나선형 다이얼들은 훨씬 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 기계는 일식과 월식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약 18년 10일 일주기로 일식과 월식이 반복되는 사로스 주기를 계산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달의 불규칙한 공전 속도까지 보정하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나아가 당시 알려져 있던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등 5개 행성의 움직임까지 추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을 포함한 주요 4대 경기 대회의 개최 시기까지 표시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대한 미스터리가 발생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정교한 기계공학 기술은 역사적으로 14세기 유럽에서 발명된 천문 시계에서나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안티키테라 기계는 그보다 무려 1400년이나 앞선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100년경으로 추정되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어떻게 이런 복잡한 차동 기어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이런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수학적, 천문학적 지식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역사 상식과 충돌합니다. 또 이상한 점은 이 기계가 발견되기 전까지 고대 그리스에 이런 수준의 기술이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기술이 보편적이었다면 왜 다른 유사한 유물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걸까요? 마치 역사 속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오파츠, 즉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인 셈입니다. 이 기술의 공백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고대 그리스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달한 기계공학의 전통이 존재했지만
로마 제국의 정복 전쟁과 중세 암흑기를 거치면서 그 기술이 완전히 소실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청동을 녹여서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기 쉬웠기 때문에 다른 기계들은 모두 사라지고 우연히 바닷속에 가라앉은 이 기계만 살아남았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을 뒷받침할 다른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이것이 아르키메데스와 같은 한 명의 천재 발명가가 만든 단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 위대한 발명가의 이름이나 다른 작품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업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의 제작자에 대한 단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치 그 존재 자체가 역사에서 지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2021년에 발표된 최신 연구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계가 단순히 천문 현상을 계산하는 도구를 넘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해했던 우주관, 즉 코스모스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교육용 모델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의 질서와 움직임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일종의 철학적, 교육적 장치였을 가능성이 거론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누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안티키테라 기계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고대의 기술은 과연 어디까지였을까? 이 기계는 그 시대의 유일한 걸작이었을까? 아니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일까? 바닷속에서 2000년의 잠을 자고 깨어난 이 청동 토니버키들은 여전히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계가 아닌 한 권의 책입니다. 1912년 이탈리아의 한 예수의 대학에서 고서적상 윌프리드 보이니치는 낡은 필사본 더미 속에서 기이한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책을 펼친 그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이상한 문자와 기묘한 그림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바로 보이니치 필사본입니다. 양피지에 쓰인 약 240페이지 분량의 이 책은 발견된 이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최고의 암호 해독가들을 좌절시켰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암호 분석가들부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암호를 깬 미 해군 전문가들, 심지어 독일의 애니그마를 해독한 영국의 블랙젤리 파크팀까지 그 누구도 이 책의 비밀을 풀지 못했습니다. 이 책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먼저 필사본의 문자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7만 자가 쓰여 있는데 사용된 고유 문자는 20개에서 30개 사이입니다. 언뜻 보면 라틴 문자나 다른 유럽의 문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문자들의 배열이 실제 언어의 통계적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자가 단어의 시작이나 끝에 더 자주 나타나고 어떤 문자들은 항상 함께 붙어 다니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는 완전히 무작위로 만들어진 암호가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가진 언어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연구자들은 필사본의 내용을 그림에 따라 여러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식물학 섹션입니다. 여기에는 113개의 그림이 있는데 각 그림마다 이상하게 생긴 식물이 하나씩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설명으로 보이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식물들 중 단 하나도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식물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여러 식물을 기묘하게 조합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완전히 상상 속의 식물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는 천문학 또는 점성술 섹션입니다. 별자리처럼 보이는 원형의 도표들이 가득하지만 이 역시 실제 밤하늘의 별자리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태양과 달, 별들을 그린 듯한 그림들과 함께 12개의 도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황도 12宮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마치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계의 하늘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가장 기이하고 논란이 많은 부분은 생물학 섹션입니다. 여기에는 나체의 작은 여성들이 초록색이나 파란색 액체로 가득 찬 복잡하게 연결된 관이나 용기 안에서 목욕을 하거나 무언가 활동을 하는 듯한 그림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이 그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연금술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그렸다는 설, 고대의 의학적 치료법을 묘사했다는 설, 심지어는 인간의 생식 과정을 그린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약초의 뿌리나 잎을 약병과 함께 그려놓은 약학 섹션과 짧은 단락들이 별표나 항목 기호로 구분돼 있어 마치 요리법이나 제조법처럼 보이는 레시피 섹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자를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약을 만드는 방법인지 독을 만드는 방법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를 위한 지침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필사본이 현대에 만들어진 정교한 위조품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2009년 애리조나 대학교 연구팀이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을 통해 필사본의 양피지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양피지는 1404년에서 1438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이 책은 최소 600년의 역사를 가진 진짜 고문서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잉크 또한 양피지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어 후대에 누군가 글을 써넣었을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필사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가장 유력한 이론 중 하나는 이것이 암호화된 언어라는 것입니다. 15세기 유럽에서는 외교나 군사적 목적으로 암호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중요한 비밀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자신만의 암호 체계로 책을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암호 전문가들이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호 체계의 규칙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보이니치 필사본 역시 누군가 자신만의 문법과 어휘를 가진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여 쓴 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런 언어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론은 이것이 처음부터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꾸민 사기라는 것입니다. 15, 16세기에는 신비로운 고문서나 연금술 서적을 찾는 부유한 수집가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해독이 불가능한 가짜 신비 서적을 정교하게 만들어 팔았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필사본의 언어적, 구조적 일관성이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무의미한 글을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쓰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석도 시도되었습니다. 2017년 캐나다의 한 연구팀은 인공지능을 통해 이 필사본이 히브리어를 특정 규칙에 따라 변형시킨 암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완벽히 검증되지는 않았고 여전히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는 이것이 원시 로망서의 일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 또한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600년 동안 수많은 천재들의 도전을 비웃듯 침묵을 지켜온 보이니치 필사본. 이것은 잃어버린 문명의 지식을 담은 마지막 기록일까요? 아니면 한 개인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던 상상의 세계를 그린 것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책은 여전히 그 기묘한 그림과 알 수 없는 문자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현재의 이라크로 향합니다. 1936년 바그다드 근교의 한 마을에서 독일 고고학자 비렐렘 케니가 파르티아 시대의 유적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발굴 현장에서 높이 약 14cm의 평범해 보이는 점토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본 케니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구리로 만든 원통이 들어있었고 그 원통은 아스팔트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리 원통의 한가운데에는 녹슨 철 막대가 박혀 있었습니다. 철 막대는 구리 원통과 직접 닿지 않도록 아스팔트로 절연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점토, 항아리, 구리, 원통, 철 막대. 이 세 가지 요소의 조합을 본 순간 퀘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전지 아닌가? 이 유물은 훗날 바그다드 배터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퀸이가 발견한 것 외에도 비슷한 구조의 항아리들이 여러 개 더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기원전 250년에서 기원 후 224년 사이 파르티아 시대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전지라면 전기의 발명은 1800년 알레산드로 볼타가 아니라 그보다 2000년이나 앞선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정말 전기로 작동했을까요? 1940년대에 미국의 한 엔지니어가 바그다드 배터리의 복제품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전해질로 포도주스를 사용했는데 놀랍게도 약 0.5V의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디스커버리 채널의 한 프로그램에서는 레몬주스를 이용해 비슷한 실험을 했고 역시나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심지어 복제품 10개를 직렬로 연결하자 약 4V의 전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전지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사람들은 이 전지를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가설은 전기도금입니다. 고대 바그다드 지역에서는 정교한 금속 공예품이 많이 발견되는데 일부 유물에서는 매우 얇고 균일한 금도금층이 발견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바그다드의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도금 기술로만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작은 장신구나 조각상을 도금하는 데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강력한 반론이 존재합니다. 첫째, 바그다드 배터리가 발견된 유적지에서는 전기 도금과 관련된 다른 도구들, 예를 들어 전선이나 도금 대상 물품이 함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당시에는 수은을 이용한 아말감 도금법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도금 기술도 존재했습니다. 굳이 복잡하게 전지를 만들어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이것이 의학적 용도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살아있는 전기가 우리를 이용해 통증을 치료하는 전기요법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그다드, 배터리, 역한 전류를 이용해 통증을 완화하거나 침술과 결합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원 같은 곳에서 신비로운 힘을 보여주기 위한 종교적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반론은 이것이 전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용도의 물건이라는 주장입니다. 2012년 한 고고학자는 이것이 신성한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보관하던 용기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산화를 막기 위해 구리통에 넣고 살 막대는 두루마리를 감는 축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항아리 내부에서 발견된 유기물 흔적이 이 가설을 뒷받침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지와 비슷한 구조는 순전히 우연의 일치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그다드 배터리가 실제로 사용된 흔적, 즉 전해질이 들어있었던 명확한 흔적이나 전선이 연결되었던 자국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바그다드 국립박물관이 약탈당하면서 보관 중이던 많은 바그다드 배터리가 도난당하거나 파괴되어 추가 연구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현재 학계의 주류 의견은 이 유물이 전지로 작동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전지와 비슷한 구조가 되었을 뿐 두루마리 보관함과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죠. 하지만 정말 만약 고대 바그다드 사람들이 전기를 이해하고 사용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기술 발전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이번에는 1929년 터키 이스탄불의 토카푸 궁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을 정리하던 역사학자들이 양가죽에 그려진 낡은 지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지도의 한쪽 구석에는 1513년에 피리 레이스라는 인물이 그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오스만 제국의 제독이자 뛰어난 항해가 그리고 지도 제작자였습니다. 이 지도는 그가 제작한 세계 지도의 일부였는데 남아있는 조각만으로도 세상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도는 아프리카의 서해안과 남아메리카의 동해안, 그리고 대서양의 섬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지도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도의 남쪽 끝에 그려진 육지였습니다. 그 해안선은 다름 아닌 남극 대륙의 북부 해안선 퀸모드 랜드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여기서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극 대륙이 인류에게 공식적으로 발견된 것은 1820년입니다. 피리 레이스가 지도를 그린 1513년보다 거의 300년이나 뒤의 일입니다. 당시 그 누구도 남극 대륙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스만 제국의 제독이 남극의 해안선을 지도에 그려 넣을 수 있었을까요? 미스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지도에 그려진 남극 대륙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두꺼운 얼음으로 덮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 속 남극은 산맥과 강이 흐르는 얼음이 없는 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남극 대륙이 마지막으로 얼음이 없었던 시기는 최소 6000년 전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리 레이스는 대체 무엇을 보고 이 지도를 그린 것일까요? 이 미스터리는 1960년대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지진파 탐사와 레이더 기술을 이용해 남극 대륙을 덮고 있는 수킬로미터 두께의 빙하 아래 지형을 측량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빙하 아래에 숨겨진 실제 해안선과 산맥의 모습이 피리 레이스의 지도에 묘사된 것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500년 전 지도가 어떻게 현대 과학 기술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었을까요? 해답의 시마리는 피리 레이스 자신이 지도 여백에 남긴 글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도가 자신의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약 20여 개의 오래된 지도와 해도들을 참고하여 이 한 장의 지도로 종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참고한 자료 중에는 콜럼버스가 사용했던 지도도 있었고, 심지어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시대, 즉 기원전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지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더 큰 질문을 낳습니다. 피리레이스가 참고했다는 그 고대 원본 지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남극이 얼음으로 덮이기 이전에 그곳을 탐험하고 정밀하게 측량하여 지도로 남긴 미지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뜻일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약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갈 무렵에 존재했던 고도로 발달된 해양 문명이 전 세계를 항해하며 지도를 만들었고, 그 지식의 일부가 수천 년에 걸쳐 전해져 내려와 피리레이스의 손에 들어갔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주류 역사학계는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 반론이 제기되었죠. 첫째, 지도에 그려진 남극처럼 보이는 땅이 실제 남극이 아니라 당시 탐험가들의 상상과 추측을 바탕으로 남아메리카의 남쪽 해안선을 길게 왜곡하여 그린 것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당시 지도 제작자들은 미지의 남쪽 대륙 테라 아우스트랄리스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도와 실제 빙하 아래 지형의 일치성이 과장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놀랍도록 비슷하지만 또 다른 많은 부분은 실제 지형과 전혀 다릅니다. 우연히 몇몇 부분이 맞아떨어진 것을 가지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또한 피리레이스가 참고했다는 고대 지도들 자체가 오랜 세월 필사되는 과정에서 오류와 왜곡이 쌓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피리레이스의 지도만이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1531년에 제작된 오론테우스 피나에우스의 세계 지도에도 남극 대륙이, 그것도 중앙에 강이 흐르는 얼음 없는 대륙으로 매우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1559년에 하지 아메드 지도, 1737년에 필립 부아셰 지도 등 공식 발견 이전에 남극을 묘사한 다른 고지도들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지도 제작자들이 같은 고대의 자료를 참고했던 걸까요? 피리레이스의 지도는 우리에게 역사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탐험의 역사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콜럼버스나 마젤란 이전에, 어쩌면 수천 년 전에 이미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지도를 만들었던 이름 모를 항해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그들이 남긴 지식의 조각이 이 낡은 양가죽 위에 희미하게 남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아메리카 페루의 건조한 사막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20년대 나스카 사막 상공을 비행하던 조종사들은 땅 위에 그려진 거대한 직선과 기하학적 도형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연적으로 생긴 지형이거나 고대 잉카인들이 만든 관계 수로의 흔적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39년 미국의 고고학자 폴 코소크가 비행기를 타고 이 지역을 조사하다가 경이로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이 아니었습니다. 땅 위에는 거대한 동물과 식물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벌새, 원숭이, 거미, 콘도르, 고래 등 수십 개의 거대한 그림, 즉 지상화가 사막 전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땅에서는 그저 의미 없는 선들의 나열로 보일 뿐 오직 하늘 높은 곳에서만 전체 형상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스카 라인입니다. 나스카 라인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체 면적은 약 45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그려진 선의 총 길이는 약 1300km에 이릅니다. 그림 하나의 크기도 엄청납니다. 벌새 그림은 길이가 96m, 꼬리가 긴 원숭이는 110m, 거미는 46m에 달합니다. 어떤 직선은 언덕과 계곡을 가로지르면서도 거의 완벽한 직선을 유지하며 수십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때 나스카 사람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그림을 만들었을까요? 나스카 사막의 지표면은 어두운 색의 산화된 자갈로 덮여 있고 그 바로 아래에는 밝은 색의 흙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어두운 자갈들을 약 10에서 15cm 깊이로 걷어내어 밝은 속살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이 지역은 비가 거의 오지 않고 바람도 약해서 한번 만들어진 선은 수백 년, 심지어 2000년 가까이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이것입니다. 하늘을 날 수 없었던 고대 나스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이 거대한 그림을 그렇게 정확하게 설계하고 그릴 수 있었을까요? 땅에서는 전체 모습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평생을 바친 연구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수학자이자 고고학자인 마리아 라이헤입니다. 마리아 라이헤는 50년 넘게 나스카 사막에 머물며 직접 빗자루로 선을 쓸고 측량하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나스카인들이 먼저 작은 크기의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격자 체계와 밧줄, 나무, 말뚝 등을 이용해 거대한 규모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그렸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그림 근처에서 측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나무 말뚝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한 기하학적 원리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거대한 그림을 그렸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가설이 존재합니다. 마리아 라이를 비롯한 초기 연구자들은 이것이 거대한 천문 달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정 선이나 그림이 동진하지 때 해 뜨는 방향 혹은 특정 별자리의 위치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속 연구 결과 천문 현상과 일치하는 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다른 유력한 가설은 이것이 종교적 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스카인들이 이 선들을 따라 걸으며 신에게 비나 풍요를 기원하는 일종의 거대한 야훼 신전이자 순례길이었다는 해석입니다. 동물 그림들은 그들이 숭배했던 신이나 정령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그림들은 한 번에 이어서 걸을 수 있는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과 관련된 의식의 장소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나스카 지역은 극도로 건조하기 때문에 물은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많은 지사화들이 지하수가 흐르는 곳이나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방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나스카 라인은 노래 신에게 풍요를 기원하고 감사를 표하는 거대한 제단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계인을 위한 착륙 유도선이나 활주로였다는 대중적인 상상도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에게 보내는 거대한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비록 학술적인 가설은 아니지만 이 거대한 그림들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스카라인은 결국 하늘의 신들이나 혹은 미지의 존재에게 보내는 땅 위에 새긴 거대한 기도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 몇 개의 유물만을 살펴보았지만 이것들 외에도 세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가득합니다. 1924년 고대 마야 유적지에서 발견된 수정 해골은 또 다른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단 하나의 거대한 수정 덩어리를 깎아 만든 이 해골은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아래턱이 분리되어 있어 작은 움직임에도 마치 말을 하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문제는 수정의 경도, 즉 단단함입니다. 수정은 매우 단단해서 쇠보다도 깎기 어렵습니다. 고대 마야인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했기에 수정의 결을 무시하고 이렇게 매끄럽게 조각할 수 있었을까요? 일부 연구에서는 다이아몬드로 수백 년에 걸쳐 깎았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표면에는 어떤 도구 자국도 남아있지 않아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하지만 이 수정 해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2008년 대형 박물관과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공동 연구 결과 가장 유명한 수정 해골들이 19세기 유럽의 보석 가공 기술, 즉 회전 공구를 사용해 만들어진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고대 유물 수집품을 타고 누군가 만들어낸 위조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수정 해골이 위조품으로 판명된 것은 아니며 그 기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집트 아비도스의 세티안사 신전벽에 새겨진 상형 문자 역시 많은 논란에 나왔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상형 문자 같지만 자세히 보면 현대의 헬리콥터, 잠수함, 비행기와 놀랍도록 닮은 형태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집트인들이 미래의 기술을 예언한 것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여행한 존재의 흔적일까요? 주류 이집트 학자들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 라고 설명합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는 여러 왕의 이름을 더 씌워 새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래 있던 문자를 메우고 그 위에 새로운 문자를 새기는 과정에서 우연히 기존 문자의 일부와 새로운 문자의 일부가 겹쳐져 현대의 기계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착시 현상이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 형태의 유사성이 너무나도 뚜렷하기에 초고대 문명이나 외계 존재의 증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전국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알루미늄 허리띠 장식이 발견되어 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자, 알루미늄은 19세기에 들어서야 전기 분해를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금속입니다. 2000년도 더 된 무덤에서 어떻게 현대 기술로만 만들 수 있는 알루미늄 합금 유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유물은 여전히 그 제작 기술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발견된 수백 개의 거대한 돌공, 라스볼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강암을 거의 완벽한 구체 형태로 깎아 만든 이 돌들은 큰 것은 지름이 2m를 넘고 무게는 16톤에 달합니다.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거대한 돌들을 완벽한 구로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별자리를 상징했다는 설, 부족의 경계를 나타냈다는 설 등이 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 유물들은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가 배운 인류의 역사는 과연 완전한 것인가?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역사가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인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루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쇠퇴하고 그 기술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초고대 문명설은 주류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가설입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유물들은 기존의 역사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분명한 이상 신호들입니다. 이것들을 단순히 우연의 일치나 고대인의 과장된 솜씨로 치부해버리기에는 그 안에 담긴 기술과 정보가 너무나도 정교하고 시대를 앞서 있습니다.